저한테도 이제 그런 메일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5년, 10년 이제 그 임대 분양 주택에 사는 분들이 분양 네. 시점에 다 왔어. 예, 분양 시점에 다 와서 이제 내 집이 될 찬스가 왔어. 네네네. 임박했어요. 임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 그 분양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분양가일 텐데 분양가를 이제 어떻게 산정할 거냐. 네. 그쵸. 예컨대 뭐 주변 시세 비슷하게 붙이면 LH는 녹아 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낮추려고 할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뭐 그 투쟁에 대해서 판단은 유보하겠는데 그 이태용 대표님한테 메일이 계속 온답니다. 예. 무슨 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주택 사세요? 아니요, 전 아닌데. 근데 하여튼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를 한다. 대책회의를 할 거다. 이런 좀 집회를 한다. 약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5년이나 10년 그 임대 분양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분양가가 가장 이제 핫한 이슈일 텐데 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겠죠. 그 분양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분양은 그 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 가액과 그때 시세 그거의 평균. 공급 가액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했다. 시세는 감정가 시세가 1억이다. 그러면 7,500만 원에 분양하는 거죠. 이거 그 5년 분양의 그 입주자들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2,500만 원에 지금 이제 그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근데 10년 분양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10년 분양은 감정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감정가액으로 해야 된다. 10년은 감정가요. 예. 아니 5년도 감정가액 하는 게 맞죠, 사실은. 5년은 중간값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5년은 중간값이고요. 10년은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감정가액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주변 시세를 보면서 여기가 얼마다라고 이제 정하는 건데 그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세로 내라. 예, 시세의 한 90% 정도 90% 될 거예요. 정도. 가까이 붙겠네요. 가까이 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임을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LH를 엄청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1조 원의 매년 지금 이익을 좀 챙겨가고 있다. 1조 원을 LH가 자기들 분양해가지고 10년 전에 사실은 분양가가 그러니까 공급 가액과 지금의 매각했을 때 가액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렇죠. 특히 수도권 근처에서 엄청나죠, 지금. 10년 분양이면 한 뭐 3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 분양한다 그러면 2008년에 공급했던 건데 2008년과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난데 그거는. 수도권은 뭐 몇 억이. 그렇죠. 우습게 몇 억이겠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감정가와 그다음에 조성 원가 사이겠네요. 그렇겠죠. 어딘가겠네요. 조성 원가에 가까울수록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이제 그걸 그 소망할 거고 논하는 거네. 원가에 가까운 거를. 그렇죠? 냉정하게 말해서 감정가 시가에 가깝게 붙이는 게 맞다. 수분양자 거의 지금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매매 차익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많이 먹느냐, 그 지금 입주하는 사람이 많이 먹느냐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돌맞을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철저히 이것은 그 우리 그 소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돌맞지 말아야지 이거.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권리를 위한 투쟁이긴 한데 그렇죠. 정의를 위한 투쟁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순수하게 어떤 이익에 대한 싸움인 거네요. 근데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LH가 이익을 더 보는 게 공공의 입장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임대주택의 목적,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갔으면 5년 분양, 10년 분양 이런 거를 최소화시켜야죠. 근데 지금도 매년마다 3만 호씩 공급하고 있어요. 3만에서 4만 호씩. 분양전은. 그러니까 아예 그 애초에 그런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가는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면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요.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목표를 저는 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년 후 분양, 10년 후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이런 어떤 문제를 안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 볼 거냐 싸움을 아예 안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근데 좀 제가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LH는 임대 사업에서 엄청나게 손해 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 그 입주자분들은 LH가 이 사업으로 수조 원 막 돈을 번다라고 약간 좀 상충되거든요. 진실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5년 분양, 10년 분양 그 사업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근데 LH의 논리는 여기서 번 돈 가지고 우리가 아주 30년 이상 그 공급하는 그 주택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니까 메꾸는 거다라고 하죠. 그럼 메꾸면은 대체적으로 시쳇말로 똔똔이 돼야 되는 건데 뭐 LH가 똔똔이 되는 거 소위 말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똔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의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수익을 너무 많이 남겨도 안 되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나도 안 되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2015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보면 매년 당기 순이익이 15년에는 1조 가까이 되고 16년에는 2조 2천억 원, 17년에는 2조 8천억 원, 18년에는 한 3조가 넘었을 거예요. 네, 당기 순이익이 이렇고요.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게 손실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게 쌓아놓은 게 이제 이익인연금인데 이익인연금이 17년에는 13조 원이고 지금 18년에는 아마 뭐 16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도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의 거죠. 재벌 수준인데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TX 해양조선, SK 하이닉스 다음 당기 순위 규모가요? 예. 당기 순이익 규모가 2조 7천억 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그 일반 기업하고 견주면은 한 6위에서 7위 정도. 6위, 7위 완전 재벌이네. 네. 지금 소장님이 만드신 자료를 보면 저기는 이게 손익계산서랑 그 대차대조표 요약해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재무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나 뭐 단기 순이익률, 뭐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RO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표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죠.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공기업의 재무제표가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LH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자 볼 때도 있다. 근데 15, 16, 17, 18 지금 4년 연속 이렇게 지금 흑자를 쌓아놨다는 거는 지금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에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2010년부터요. 단기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 대박 회사네 보니까요. 9년 연속 지금 좋아지고. 아니 근데 지금 2016년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14%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거의 14%면 이거는 정말 그 뭐랄까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지고 사업했을 때 이 정도 흑자가 나는 경우인데 제조업에서 나오기가 이거 불가능하죠. 14%라뇨 이게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5년 임대, 10년 임대 그러니까 분양 전환에서 이렇게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도 있고 아마 땅을 많이 또 매각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하면서 LH가 수용해서 매각을 했을 테니까 거기서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5년 분양, 10년 분양. 5년 분양은 LH가 별로 공급하는 게 없고요. 민간이 많이 하고 10년 분양을 많이 해요. 2만 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나게 몇 배가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1조, 그 10년 분양에서 1조 원 매년 그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반대 시나리오. 지금 땅값이 올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땅값이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양을 시세대로 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땅값이 내려갔으면 그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 원가대로 분양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마치 그 선물 옵션 같은 느낌인데 네. 콜옵션을 지금 산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돼버린 건데요. 콜옵션이라고 하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어떻게 주장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토지 가격이 지가가 사실 유의미하게 하락한 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뭐 기억하는 이제 IMF 외환위기 때 97년, 그러니까 98년, 99년 그때 반짝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땅값이 떨어진다, 지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외부적인 공황이 오거나 뭐 아니면 뭐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 벌어지거나 이러냐 아니면 뭐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군요. 좀 정말 기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위치를 보면 뭐 그린벨트를 풀거나 그렇지. 좋은 땅에 위치가 좋은 땅을 야. 잘 이용하지 않은 거를 싸게 매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용도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용도를 바꾸면 땅값이 그냥 뛰죠. LH에 투자하고 싶네요. 근데 우리 그쪽 영역을 또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률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서 건설사들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건설사들하고는 일단은. 그리고 땅을 또 싸게 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LH라는 회사 자체가 땅을 경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권이 있는 거죠. 땅을 싸게 사가지고 독점이고. 저 약간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임대 사업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본다라는 말은 맞나요? 그것도 좀 분분해요. 2016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 LH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은 임대 운영 손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보면은 처음에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 들어가겠죠. 토지 사들이고 조성하고 건물 올리고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매각할 때가 있을 테고 관리할 때 운영 손실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적자로 나와요. 적자로 나오는데 쟁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빼면 흑자예요. 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라고 있어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이분은 이제 이 표를 보여주면서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빼야 된다. 그럼 감가상각비를 넣으려면 매각 대금까지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라. 그럼 비용으로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넣을 수 있고 그럼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처음에 조성했을 때 그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 건설 비용 다 집어넣고 또 매각 수익 그다음에 또 임대료 수입 그런 거 다 집어넣었을 때 감가상각비는 넣을 수 있다. 근데 관리했을 때에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왜 넣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면 흑자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 자체도 그거를 빼면 정성훈 원장의 말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그것도 흑자인 거예요. 그냥 흑자 아니고 굉장한 흑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LH가 자 우리가 임대 주택을 공급해서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적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5년 분양, 10년 분양 땅 팔아갖고 거기다가 메꾸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만 보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이 표 자체는 저는 이제 관리회계 쪽에서도 종사를 좀 했었는데 보니까 한 부서의 손익분기를 지금 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임대사업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사는 거는 우리 부서 땅을 사고 매각하는 건 우리 부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거는 우리 책임이다. 그러면 땅값하고 상관없이 건물만 우리 거니까 건물 감가상각을 한 거고 땅을 땅값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15억으로 뛴 거 그 5억에 대한 수익은 우리 부서랑 상관없다. 이러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회사 전체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완전 우스운 건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국회에 냈을 때는 회사 전체적으로 손해다라고 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 부서만 손해고 회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익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겠네요. 굳이 해석해 주자면 그렇게 네네. 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대표님 어떠세요? 우리 이태근 대표님 이 표 보면 저거 봐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LH의 사업이라고 할 때 뭐 조금 소소한 부대 사업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사업 아닙니까? 예. 공공임대주택 건설일 텐데 결국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그 매출과 비용을 다 따지자면 매입 비용이 있겠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택지를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짓게 되면 건물 건축비 들겠죠.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게 비용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운용이거든요. 예. 이미 다 지었어요. 예. 공공임대 그 주택을 지었어요.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운영 수입과 비용 이걸 여기서 따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 수익 아닙니까? 예. 임대료예요, 임대료. 예. 매출은 임대료죠. 예. 그다음에 비용은 뭐 수선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겠지. 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감가상각비를 왜 거기다 붙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가 노후되는 건 아니니까 예. 감가상각될 리가 절대 없고요.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죠. 근데 그걸 비용으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임대 주택 사업 관련돼서 이게 정말 매출과 비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통으로 봤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 통으로 봐야지. 매입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운영 관련된 그 손익, 그 다음에 매각이 있잖아요. 매각할 때 굉장히 비싸게 파니까 또 이걸 통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감가상각이 제가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이 세 덩어리가 있을 때 운용이라고 하는 항목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임대료라고 하는 수입이죠. 수입과 지출만 봐야 돼요. 근데 감가상각은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LH를 정말로 뭐랄까 제가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잘 봐주더라도 일반 기업 같으면은 일반 기업은 땅을 시가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땅 산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LH는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LH가 LH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조직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자기네 전체 숫자를 이렇게 내놔야지. 맞습니다. 이것만 딱 떼가지고 보니까 재밌는 게 임대 수익 대비 임대 비용이 점점점 이렇게 더 뭐랄까요 수익이 더 좋아져요. 수익률이 보니까. 근데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올라가요. 같이. 어떻게 이렇게 선형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지. 물론 더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스러운 거는 만약 이런 자료가 나와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면 LH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그렇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성훈 원장. 항변을 해야죠. 근데 대응을 안 해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그냥 딱 봐도 이상하구만. 그래서 이게 임대만 보더라도 거기서 그 적자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러게요. 이게 적자가 일단 뭐 땅값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 분양, 10년 분양에서는 또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거고 네. 그 임대했을 때 그 당시에도 매년 임대 수입과 지출만 따져봐도 적자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 있다. 그러면 LH가 돈 때문에 우리가 장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렇게 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논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공공임대주택 특히 이 분양 전환하는 주택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타겟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LH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 저소득층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주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산층까지 커버하는 그러니까 5분위 이상을 커버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중산층에게 공급할 주택은 저는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거기서는 이제 투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토지만 임대해라. 예. 이미 토지를 공공이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토지까지 팔지 말고 그렇지. 건물만 팔아라. 예, 그렇게 해서 토지 임대 분양 주택인데 그런 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게 맞고 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저소득층한테는 땅까지 같이 임대를 오랫동안 해주고 중산층에게는 땅은 공공이 계속 갖고 있고 건물만 그렇죠. 하는 게 좋다. 그런 모델이 해외에서도 있는 건가요? 핀란드나 이런 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건물값이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좀 부연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도 사실 이 토지 임대 분양 주택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참여정부 때도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한 게 좀 있어요. 의외로. 근데 우회네. 참여정부 때 2007년에 그 지금 군포 부곡 쪽에 시범단지 비슷하게 좀 했는데 군포 부곡이면 땅값이 되게 좋은 데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12년 그렇죠. 전이니까 12년 전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주변도 내지는 이제 낙후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소규모로 한 게 있었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저희도 워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하라고 워낙 저희가 선구자죠.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가 선구자고 이제 토지정의 10년대 같이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이 받아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의외네. 뭐 반값 아파트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게 왜곡되기도 했죠. 제값 내고 사는 건데 근데 그랬는데 그때 느낌도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면피용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좀 소량했죠. 그런데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어떤 부동산 공화국의 역사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파트는 더 심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뭐 평당 뭐 8천만 원 심지어 이런 아파트들 땅 그 몇 평이나 되겠어요. 대지집은 몇 평 안 돼요. 근데 땅값이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땅이 한 평에 뭐 6, 7억씩 한다는 얘기 결국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투기의 대상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과 완전히 이제 작별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구성 소비재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자동차 사듯이 주택이라고 하는 결국엔 다 땅 가치다라고 하는데 땅 가치는 사유화 안 된다. 공공이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한 30년 40 더 오래 살 수 있게 지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당연히 그게 100년 갈 수 있게 지어야 되겠지만 서양은 100년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은 얼마나 이게 제가 보기엔 웃긴 게 뭐라 하면 좋을까요?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날림으로 짓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땅 가치를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한다는 느낌인데 근데 그것과 이제 다 작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재활용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빨라져야 되는 그러게요. 거죠. 너무 빠르긴 해요. 우리나라는 뭐 30년이면 뭐 다시 지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이 모델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대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없어지겠는데요. 이거를 많이 도입하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이제 보유세 같은 걸 강하게 세게 보유세를 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서도 기존 주택에서 잘 안 생기게 해야죠. 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꽤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공급할 건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레버리지를 좀 당기면.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옵션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기 사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컨대 참여자 지금 한 5년 동안 겪었던 서울에 이런 대폭등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다 지금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온전한 하나에 있어서는 설사 이런 거를 대량으로 공급해도
아니 거기 왜 들어가겠어요?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공공임대라고 하는 거,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통째성, 네네, 그러네요. 세제나 주택, 예.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그런 논의. 그러니까 네. 지금 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보유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해야 돼요. 거기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5년 임대 분양, 10년 임대 분양 거기서 싸게 그 분양받을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장기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그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해서 시장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여놓고 그리고 주택을 통해서는 돈 벌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돼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내놔도 난 거기 가능하구나. 난 안정적으로 살래.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는 4분의 2 이하의 저소득층, 지금 4분의 보면은 4분의 중에서 4분의 이하 저소득층이 지금 집이 없는 가구가 한 440만 가구가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 그 중에서 115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325만 가구는 지금 민간 임대 시장에 있거나 아니면 그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5만 가구에 집중해서 일단 그걸 해결해라. 거기에 해결을 해야. 아니 주거의 안정성이 있어야 사람도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렇죠. 소비도 올라가요. 그래야 또 예. 경제 문제도 해결되죠.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 이렇게 아주 소득 성장에 좋다는데.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요. 기여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공공 분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집중하면 저는 좀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 전체를 재설계해야 되겠죠. 공공임대주택만 많이 공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하시는 입체적 네네네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총체성. 총체성. 네, 총체성을 확보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생각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돈 많이 안 들 것 같기도 해요. 재정 마련 결국에는 7.2% 정도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공공임대주택 2017년에 7.2%예요. 공공임대주택까지 올라왔는데 목표의 절반까지 왔네요. 예. 그랬는데 뭐 사실 그게 그 국내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만 20년 좀 더 지난 거 아닙니까? 만 20년, 21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끌어올린 거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모든 정부들이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해서 총량도 많이 늘리고 질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지금보다 한 왔던 길을 더 가야 된다.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가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재정 마련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LH를 다뤘듯이 적자가 아닐 수 있다.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제가 뭐 확언할 수 없고 LH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튼 나온 자료만 보면 적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도 운영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흑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오히려 적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복지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 일은 없죠. 그렇죠. LH가 이렇게 흑자라는 게 전 굉장히 신선한데요. 당연히 적자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4대강 사업에 우리가 22조를 퍼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출산율이 지금 1로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럼 왜 그러면 결혼을 잘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느냐? 그럼 주거 문제하고 아주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거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결혼도 하고 뭐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취해야 국가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확실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게 1/4분위에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5분위 이상은 민간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자가 보유를 높이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해서. 그러니까 민간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세입자들을 잘해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잘해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구걸하지 말고 보유세를 강화해서 내놓게 하고 하향 안정화시켜서 자가 보유를 그런 방식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이 안 나는 주택으로 공급하고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재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그 결국에는 지금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좀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제가 장석준 씨가 쓴 칼럼도 봤는데 거기 이제 국토보유세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조지스트들이 뭐 애써서 만든 이제 지적 설계물인데 국토보유세를 걷고 그거를 일종의 한시적인 목적세 성격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데 좀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용도로 쓰자. 이런 그 제언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금 투입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이 고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43년인가요? 2043년에 가면 그 이상부터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니까 연금은 많이 타죠. 그렇죠. 뭐 연금 불 사람은 점점 줄어들죠. 젊은 사람도 줄어드니까. 출산율을 높이고 그러려면은 연금을 끌어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줘야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토보유세 조지스트들이 만들어낸 국토보유세도 매년 15.5조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이 임대주택에 확실하게 하는 투자를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정신은 대한민국 국토는 모든 사람의 것인데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세금을 좀 무겁게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그 거주의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의의 원리도 맞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도 맞고 저는 국토보유세는 꼭 뭐 기본소득에 해야 된다.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방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LH는 너무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 하고 보유세를 올려서 주거 안정을 시급하게 자가보유율도 높이고 공공임대도 많이 보급해서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굉장히 시급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대통령께서 토지 공개념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대감을 확 올려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요. 맞습니다. 용두삼이죠. 처음에 마음 먹으셨던 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해서 자가 보유를 높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는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좀 적잖아도 국민 그 재정에서 보존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자 LH에서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출연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게요. 그것도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임금 소득 이걸 굉장히 이제 그 임금 소득의 불평등 이걸 개선하려고 애를 쓰시죠. 뭐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모든 일이 그런데 선우가 있고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 부동산이 그거 뭐 제가 이거 갖고 좀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분위 이하 그러니까 뭐 그분들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80에서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하죠. 그 이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벌어도 만약에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그렇죠? 뭐 15평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거기서 그냥 안온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살거든요. 거기다가 국가가 이제 무슨 뭐 타가소 같은 거 짓고 그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공공성 강화하고 이러면 애들 낳아도 생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그 임금에 너무 지금 매몰되지 말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같이 살자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다 죽겠다. 네,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세계가 아주 생각이 파괴됩니다. 예.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굉장히 시급하고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뭐랄까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애초에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남기혁 소장님, 이태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